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역사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교육을 했다는 논란이 터진 건데요.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학교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 교육청과 학교 이사회까지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 교사의 충격적인 선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사무실 벽에 걸린 하버드 졸업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에게 이 졸업장은 단순한 학위가 아닌 제 지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훈장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서구 문명이 어떻게 현대 세계를 이끌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업 시간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제 수업에서 세계사는 언제나 서구를 중심으로 흘러갔고 다른 문명은 부차적인 존재로 설명했어요. 어느 날 학교 이사회에서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서구와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제안에 교장은 관심을 보였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기술도 발전했고 학부모들도 좋아할 텐데. 아니요, 난 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회적, 정신적으로는 아직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예요. 학생들에게 발전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기에 완벽한 사례가 될 겁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행에 동의했지만 몇몇은 강하게 반대했죠. 왜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입니까? 한 학부모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문화적 단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겁니다. 제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죠.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평가할 기회라는. 학교 내에서도 찬반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 K-팝이 최고야 라며 열광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침내 학교 이사회는 한국행을 승인했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학생들이 내 가르침과 다른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결국 피상적인 기술 발전일 뿐이야. 중얼거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 아래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희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됐어요. 학생들은 벌써부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기 로봇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니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복도를 따라 AI 안내 로봇이 미소를 지으며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죠. 그래, 공항에 로봇 몇 대 있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다는 거니? 그러나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저희는 얼굴 인식 기술로 단 몇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쳤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뉴욕 JFK 공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죠. 제 마음속에선 당혹감이 일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한국은 이제부터 볼 거야. 저는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은 제 편견을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엄청난 수의 첨단 자동차들. 서울의 밤거리는 뉴욕보다 훨씬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선생님,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라가 감탄했죠.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심 중심가만 그런 거야. 우리는 아직 관광지만 본 거니까. 버스가 강남을 지나가자 거대한 스마트 빌딩들이 우리를 환영했어요. 모든 건물에는 화려한 LED 화면이 흐르고 버스 안의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미개한 나라의 모습인가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하는 동안 저는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 최첨단 호텔 시스템, 그리고 절대적인 친절함. 이 모든 것이 제 고정관념과 맞지 않았어요.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죠. 내가 틀린 걸까?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이미 충분히 조사했어.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발전일 뿐이야. 내일이면 진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날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르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난 한쪽만 보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내일은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불안함을 억누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밤중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죠. 불확실함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저희는 첫 현장 수업을 위해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 전통시장을 탐방하는 미션을 줬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아이들이 복잡한 길을 헤매기 시작했죠.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의 실상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조가 집합 장소로 돌아왔을 때 흥분해 있었죠. 길을 잃었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직접 30분이나 우리를 안내해 줬어요. 심지어 자기들 일정이 늦어지는데도요. 다른 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 상점 주인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차를 대접했고 또 다른 이는 작은 기념품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물론 모든 경험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일부 바쁜 지하철 승객들은 무심했고 혼잡한 관광지에서는 약간의 무례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 것 같았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인들의 호객 행위를 보며 여기 나타났군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하며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많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여기까지 왔죠. 한 상인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의 말에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서울과 현재의 번화가가 대비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알렉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요.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은 배우지 않았죠?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답답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쉽게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여러 측면이 있어. 우리는 다른 부분을 배웠던 거야. 제 목소리가 흔들렸죠.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한 노인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그는 역사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편견을 확인하러 왔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평소 조용했던 에밀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나요? 우리가 본 현실은.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더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확신했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셋째 날 저희 일정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근대화시켰는지 보여주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제 계획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형무소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학생들 사이에 감돌았어요. 아무도 평소처럼 장난을 치거나 떠들지 않았죠.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한 곳입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문을 뽑는 도구, 손톱을 뽑는 집게, 물고문 장비. 모두 실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죠. 이건 정말 사용된 거예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실제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일제는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이런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때 제 시선이 유리 케이스 안의 문서들에 고정됐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실제 수감자 기록과 고문 보고서였어요. 날짜, 이름, 고문 방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들은 진짜인가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두 원본 문서입니다. 해방 후 발견된 자료들이에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역사적 증거 앞에서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서구의 근대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잔혹한 탄압이었죠. 다음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강렬했어요.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도 결코 굴복하지 않은 영혼들. 선생님, 마이클이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이런 부분을 생략했네요.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문서들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이 회의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형무소 마지막 전시실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의 발전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국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식민지배, 전쟁, 가난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가이드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발전했어요. 형무소를 나올 때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질문이 마침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것일까?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니바에서 꺼낸 위스키를 마시며 괴로움에 몸부림쳤죠. 제가 그동안 확신했던 세계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진실들. 그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실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일정은 계속되어야 했죠. 오늘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도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복잡한 분쟁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조용한 거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죠. 작은 청동 소녀상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다가가라고 손짓했어요. 이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던 소녀들을 기리는 상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죠. 그들의 평균 나이는 16세였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죠. 가이드는 계속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제 징집, 끔찍한 학대,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침묵과 트라우마. 학생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평소 장난기 넘치던 제이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가이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이 역사를 부정하려 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선생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제니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 저는 소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표정, 단단히 쥔 주먹, 그리고 결연한 눈빛. 청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사라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쪽지를 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썼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라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쩌면 소녀상에게, 어쩌면 제 학생들에게,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사과였을지도 모르죠. 모든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와 소녀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교과서나 강의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생각과 성찰의 침묵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이 도시를 표면적으로만 발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아래에 있는 깊은 역사와 상처,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향한 겸손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어요.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하고 현대 서울의 모습을 담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둘러보았죠.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미개한 부분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노트북에 여행 소감을 적고 있었고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마이클이 제 옆 좌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편견을 심어주려 했던 여행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관을 열어준 것이었죠.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첫 번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장의 메시지였어요. 윌리엄스 선생, 긴급히 제 사무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책상 위에는 인쇄된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학생들과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미 사상을 주입했다는 주장이에요. 심지어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왔죠. 현실이 갑자기 제게 밀려왔습니다. 이 보수적인 명문 사립학교에서 제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일본과 사업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교장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스쳤죠. 윌리엄스 선생, 당신은 우수한 교사였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그날 오후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교사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였어요. 아직 해고는 아니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일주일 후 저는 징계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학교 이사들과 수석 교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윌리엄스 선생, 이번 수학여행에서 귀하는 학교의 교육 방침을 벗어나 개인적 정치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저였다면 아마 변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누락된 역사적 사실들을요. 그것이 정치적이라면 진실 자체가 정치적인 겁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죠. 누군가 불편하게 기침했어요. 그럼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행동은요? 그것도 교육적 목적이었나요? 그건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저와 학생들이 역사적 고통에 공감한 순간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제 소명, 증인 진술, 그리고 최종 변론까지.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스 선생,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육 방침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는 직업을 잃었고 평판도 손상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사무실을 정리하며 하버드 졸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그저 종이 한 장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한 건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해고 통지를 받은 지 한 달,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학교에 보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절망감은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해야겠어. 중얼거리며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제 전 학생들이 한국 여행 사진과 경험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여행 전과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역사는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사라의 글이었어요.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심지어 교사들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가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진실 역사 연구 모임이라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공유하는 작은 공간이었죠.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명의 멤버가 가입해 있었습니다. 전 제자들, 몇몇 관심 있는 교사들이었어요. 적은 숫자였지만 시작이었죠. 다음 주 목요일 첫 온라인 미팅을 가져볼까 합니다. 편견 없는 세계사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첫 미팅 날 화면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전 제자들, 몇몇 다른 학교 교사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학교 역사과 동료였던 마크도 있었어요. 에단, 내가 옳았어. 우리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마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은 매주 열렸어요. 저희는 세계사의 다양한 관점을 논의했고 때로는 해외 교육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죠. 한국의 역사교사와 화상 대화를 나눈 날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수입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가끔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온라인 모임에 단 2명만 참석했을 때 정말 좌절했어요. 계속할 가치가 있을까? 그날 밤 일기에 적었죠. 하지만 다음 날 제 이메일함에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니퍼의 메일이었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선생님과의 여행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마이클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아시아 역사 전공으로 대학에 지원했죠. 6개월이 지나자 모임 멤버는 50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 후에는 20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자료실을 만들고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했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전국 교사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을 때였죠. 제 강의실은 꽉 찼고 많은 교사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저희 모임은 한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해고된 그 학교에서도 3명의 학생이 첫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온라인 모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윌리엄스 선생님, 저희 심포지엄에 초청 연사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육학과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교육과 역사인식이었죠. 3년 전 해고된 교사가 이제는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수락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았어요. 온라인 모임은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교육자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고 전국 수백 개 학교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정이 복잡했어요. 3년 전과 같은 곳이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었어요. 지난 2년간 꾸준히 공부한 결과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변한 건 이 도시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서울대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까지 4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다음은 미국에서 오신 에단 윌리엄스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저는 천천히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3년 전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중들이 미소 지었어요. 이어서 영어로 말을 이었죠. 저는 오늘 편견을 넘어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자신의 편견이 무너진 경험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교사로서의 자부심,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서대 문형무소와 소녀상 앞에서 경험한 충격과 변화까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청중석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연 후 리셉션에서 여러 교육자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한국 역사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윌리엄스 선생님, 당신 같은 교육자가 있어 세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제니퍼, 마이클, 사라. 제 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니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선생님의 강연을 꼭 듣고 싶었거든요.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해고된 교사에서 국제 심포지엄 연사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교육자로,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게 진짜 교육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 진실의 중요성을 전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